먼저 2부 선서 시작할 때에 시낭송이 있겠는데요. 함석헌 선생님의 거대한 한 송이 꽃을 시낭송을 김영주 박사님, 이영자 선생님 두 분이 시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좀 맞이해 주십시오. 그대는 한 송이 꽃. 함석헌. 그대는 한 송이 꽃인가? 자라고 자라서 맺힌 한 송이 꽃인가? 가꾸고 가꿔서 터지려는 한 송이 꽃봉우리인가? 창조의 첫 새벽에 씨 뿌린 꽃, 온 우주가 팔 벌리고 흘러서 기르는 꽃, 억만년 세월이 눈이 감도록 기다리는 꽃. 그대는 이제 피려는 한 송이 꽃이니 모처럼 만나는 이날의 빛이니 피어 구김없이 옹색함 없이 활짝 피어 잎은 활짝 피어도 속은 오붓이, 빛은 익으려도 향은 은근히, 얼굴은 번쩍 들어도 마음은 깊이 깊이. 그대는 한 송이 꽃인가? 잠깐, 참 잠깐에 떨어질 한 송이 꽃인가? 벼르고 별렀건만 기다림 없이 가는 한 송인가? 오늘 웃다 내일 아궁에 타는 꽃, 지나는 바람결에 떨어지는 꽃, 심술부지 발밑에 맥없이 밟히는 꽃. 그대는 피지만 피었다 지는 한 송이 향이니 아무래도 지고야마는 이날의 냄새니 피어 아낌없이 흘림없이 이제 마음껏 피어 감춤은 깊었건만 내놓긴 높이 높이, 지킴은 좁았건만 알림은 널리 널리, 스며들긴 바퀴는 살쪽같이, 적시긴 넘치는 바다같이. 네, 함석헌 선생님의 아름다운 시를 두 분께서 낭독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연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연에 발표를 해주실 분은 이재봉 교수님이십니다. 역시 이재봉 교수님은 원광대 명예 교수님이시지만 평화학연구소 소장님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남이랑 북이랑의 대표이십니다.
지금도 남북 관계에 끊임없이 연구 발표를 계속하고 계신데 최근 트럼프 당선과 아울러 또 새로운 의견도 제시해 주리라 봅니다. 자, 이제 이재봉 교수님 강연에 여러분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평화학을 공부하면서 강의하다가 2020년 정년 퇴임한 이재봉입니다. 제가 높은 자리 좋아합니다마는 정세현 장관이 낮은 데로 임하셨는데 제가 더 높은 데로 올라갈 수가 없네요. 제가 뭐 장관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원광대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평 교수가 총장을 무시하기 곤란하죠. 정세현 장관이 통일부에서 일하시면서 많이 퍼주기로 소문난 분이죠. 그래서 비료 퍼주고 쌀 퍼주는 바람에 전쟁 위기는 없었습니다. 쌀이고 비료고 우리가 다른 데서 사다가 준 것도 아니고 남아 돌아가는 거 좀 퍼준 것 아니겠어요? 지금 한반도 안팎에서 전쟁 위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쌀과 비료가 올라가는 대신 풍선이 올라가고 방송이 올라가고 무인기가 올라가고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겠어요? 남쪽에서는 아까 뭐 춘추, 봄, 가을 큰 훈련이라고 했는데 작은 훈련까지 따지자면은 거의 매일 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서 북쪽에서는 미사일 쏘아 올리고요. 이런 가운데 남쪽에서나 북쪽에서나 원점 타격과 선제 공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점 타격은 풍선을 날려보내는 곳을 때리겠다는 거죠. 바로 전쟁을 의지지 않겠어요? 더 위험한 게 선제 공격입니다.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치려고 할 때 내가 맞기 전에 상대방을 때리는 게 선제 공격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는 징후가 보일 때 먼저 때리겠다는 건데 그 징후를 누가 판단하느냐?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저 친구가 나를 때리려고 해? 때리면이 아니라 때리려고 한다고 생각이 들 때 먼저 때리는 거거든요. 남과 북 둘 다, 또 미국도 선제 공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세 남북 사이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마련된 거죠. 저는 가장 위험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귀에 많이 익숙할 거예요. 북방 한계선. 제가 새롭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주 위험해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북방 한계선은 1953년 정전협정 직후에 이승만 정부가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속 북침하려고 했어요. 특히 해군력이 우세했습니다. 더구나 이승만 고향이 황해도예요. 국군들 닥달했습니다. 최소한 38선 밑에 있던 개성은 뺏어와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육군 간부들이 점점 미국 비밀 외교 문서 가지고 스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고자질을 합니다. 미군 사령관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올라가라고 하는데 우리 대통령 말 안 들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미국 말만 듣는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북한이 다시 남침한다면 미국이 개입해서 막겠지만 남쪽이 먼저 공격을 해서 전쟁이 터진다면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 게 북방 한계선입니다. 말 그대로 남쪽의 함정이 북쪽으로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게 NLL, Northern Limit Line, 북방 한계선이에요. 1996년입니다. 그 당시 김영삼 정부 때예요. 당시 야당, 지금 민주당이죠.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양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관, 북쪽 함정이 자꾸 NLL을 남침하는데 대책이 뭡니까?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북방 한계선은 우리 남쪽 함정이 북쪽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선이기 때문에 북한 함정이 내려오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도 아니고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96년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조선일보가 응원했습니다. 맞다. NLL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기 때문에 북한 배가 내려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동아일보가 더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NLL 이남은 우리 남한 영해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99년 1차 서해교전이 일어났어요. 북쪽 배가 물에 빠져가지고 한 30-40명이 빠져 죽었을 겁니다. 그해 북쪽에서는 영해 12해리를 규정한 국제해양법을 근거로 해서 서해 해상경계선을 만들었습니다. 2002년 2차 서해교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남쪽에서 6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NLL 근처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 공동 어로구역을 포함해가지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차 서해교전이 일어나가지고 북쪽 함정이 반파돼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 선생님들 잘 아시죠? 3월에 천안함이 침몰하고 10월에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습니다. 2013년 박근혜가 NLL은 우리 피와 생명으로 지킨 선이다. 바로 동아일보가 호응했습니다. 맞다. NLL은 우리 피와 땀이 흘린 곳이다. 단 1인치도 양보할 수 없다. 남쪽이 표변해서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2024년 1월 김정은이 새해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선을 끊어온 이상 영해에서든 영공에서든 영토에서든 0.001mm라도 남쪽이 침범하면 전쟁 선언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NLL 근처에서 남북이 무력 충돌을 빚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라 바깥에서는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한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트럼프 정부 때 무역전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역전쟁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무역 상대국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미국입니다. 우리한테 무역 상대 1, 2대국이 무역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기술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년 평균 500억 달러 흑자를 봤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500억 달러 적자를 봤습니다. 1000억 달러가 거꾸로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반도체 때문입니다. 우리 수출의 5분의 1이 중국으로 나가는 반도체입니다. 우리 5분의 1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수출입니다. 그 반도체 수출 중에 50%가 중국으로 나갔어요. 미국이 칩워, 반도체 전쟁이죠. 미국, 반도체 디자인을 하는 미국. 그걸로 소위 이제 부품, 장비, 소재를 만드는 일본. 그걸 이용해가지고 생산하는 대만, 우리 남한. 4개의 나라가 반도체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압박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수출 통제하고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대만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시진핑이 지금 3번째 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5년 임기 2번씩 했어요. 중국의 주석들이. 푸틴처럼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는 2027년 이전에 무슨 실적을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큰 실적이 중국 통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전쟁 시나리오를 오래전부터 세워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1990년대 후반부터 견제하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해 왔습니다. 선생님들 잘 기억하실 텐데 아베 때 평화 헌법을 고쳐가지고 일본도 정상적인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보통 국가가 되는 게 꿈이라는 소리는 지금 정상 국가가 아니라는 소리죠. 일본의 병력은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는 없고 다른 나라가 침공을 하면은 그것을 막을 수만 있는 소위 전수방어 자위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아베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부추긴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는 미일 동맹이 강화돼야 된다 이거예요.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미 새로운 냉전은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진핑이 요즘 들어가지고 갑자기 대만은 독립국가가 아니고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들어 계실지 모르겠어요. 50년 된 이야기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맨 처음 정상회담을 한 게 1972년이었습니다. 52년 전이에요. 그 정상회담 가장 큰 합의사항이 중국은 하나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79년 미국에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건 이제 국내법이죠. 대만에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별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항의만 할 뿐이었어요. 니들 중국은 하나라면서 대만은 독립의 중국의 일부라면서 대만한테 첨단 무기를 파느냐. 미국은
안보 측면에서 대만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팔았어요. 대만에서 국민당 정부가 계속 집권하다가 2000년부터 민진당이 집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당은 중국 본토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께 익숙한 장개석, 장제스, 그 아들 장경구 또는 장진구. 민진당은 거기 토박이들입니다. 오래전에 중국에서 건너갔고 중국하고 남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중국하고 통일하냐? 중국은 중국, 대만은 대만. 그래서 일변 일국론을 주장합니다. 대만 독립을 추진했어요. 미국이 부추겼습니다. 2005년 중국이 반국가 분열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대만이 독립을 추진한다면, 외세가 이를 부추긴다면 무력으로 통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관계로 쭉 지내오다가 2022년 미국 백악관에서 만드는 국가안보 전략, 국방부에서 만드는 국방 전략, 미사일 전략 이런 것에다가 공식적으로 표기해놨습니다. 미국에서. 대만의 안보가 미국의 핵심이 하나다. 대만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를 우리는 계속 지켜야 되니까 동맹국들이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항해의 자유를 내걸고 대만 해협을 미국 군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해 중국 공산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거죠. 공산당 대회에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2005년 만들었던 법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대만이 독립을 추구하고 외세가 그걸 부추긴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무력으로 대만 통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 1월 대만에서 총통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미 8년 동안 민진당이 집권했어요. 차이잉원이라고. 그때 부총통 하던 사람이 라이칭더라고 총통 당선됐습니다. 올해 5월 취임했어요. 이제 막 취임했기 때문에 아직은 잠잠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전임자보다 더 대만 독립을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아직은 잠잠한 것 같습니다만 언제 대만에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대만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해외 군사 기지 가운데서 가장 큰 게 중국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평택입니다. 이미 주한미군은 성격이 바뀐 거 아시죠?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막고 소련을 견제하는 것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임무가 됐습니다. 만약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아직도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라면 서쪽 강화도에서 동쪽 철원까지 휴전선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평택으로 이사를 갔겠어요? 이걸 이제 군사용어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붙박이로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전략에 따라서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중국을 겨냥하는 겁니다.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훤히 내다볼 수 있는 레이더가 성주에 있습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THAAD라는 겁니다. THAAD.
중국 입장에서 만약 무력 충돌이 생겼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 자기네 미사일 기지 훤히 들여다보는 성주 사드 기지 가장 먼저 때리지 않겠어요? 미국은 지금 주한미군 나가는 건 당연하고 한국 군대도 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아직 그것까지는 동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의해놓고 쉬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군대가 가지 않더라도 평택, 성주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제 트럼프가 당선된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과 제가 서로 아무리 진보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화운동, 통일운동에 소박하게나마 발 붙여놓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을 막자는 겁니다. 전쟁의 가능성을 단 1%라도 낮추기 위해서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말고 밖에 나와서 좀 활동을 했습니다. 2016년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나올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지지한 사람이 이재봉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연하고 우리 국회에서 강연하면서요. 그 사람의 대외 정책을 봤습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가 지금까지 크게 4가지 흐름이 있어요. 1776년 나라를 세워가지고 강대국으로 떠오를 때까지 대략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까지는 무적함됐던 스페인을 무찌르고 스페인의 식민지 필리핀, 큐바, 푸에르토리코 이거 다 차지하지 않았겠어요? 그 무렵까지는 고립주의를 내걸었습니다. 선생님들 귀에 익숙하게 몰로 선언이라고 하는 걸 거예요. 몰로 닥트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유럽 열강들과 이미 식민지 경쟁에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아프리카는 프랑스와 영국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은 스페인, 포르투갈에 의해서 다 식민지로 돼버렸는데 미국은 유럽과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지 않겠다. 그 대신 남아메리카는 미국의 뒷마당인데 여기는 유럽이 손대지 말라. 이게 몰로 선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에 개입하지 않을 테니까 유럽은 미국에,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게 불개입주의, 불간섭주의 또는 우리 학술 용어로는 고립주의, 아이솔레이셔니즘이라고 합니다. 1차 세계전이 터졌어요. 미국은 유럽 전쟁에 휘말리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중립주의를 택했습니다. 제가 지금 중립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 무슨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 사회에 중립에 대해 오해가 있어요. 중립은 말 그대로 가운데 선다는 뜻이죠. 어떠한 과거 비동맹운동처럼 사회주의 진영, 자유진영, 그러한 진영 또는 국가 가운데 선다는 게 아닙니다. 중립은. 중립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의 가운데 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거기에 개입하지 않은 거, 그게 중립입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다른 나라와 연합훈련 벌이지 않고 다른 나라한테 군사기지 내주지 않고 전쟁에 편들지 않는 거, 이게 영세 중립,
영구 중립이라고 하죠. 스위스 같은 나라들. 그래서 미국은 1920년대, 30년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두세 번 중립법을 만듭니다. 의회를 통해서요. 그게 바로 중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고립주의에서 중립주의로 갔죠. 1945년 일본을 무찌르고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미국한테 도전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소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전 세계를 상대로 경찰 노릇을 한 겁니다. 세계 경찰이 된 거죠. 이게 바로 국제주의입니다. 인터내셔널리즘. 전 세계를 상대로. 그때부터 미국은 해외에 최소한 100개 이상 나라의 군사기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전쟁 45년 이후에 100번 넘게 했어요.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처럼 전쟁 많이 하고 전쟁 잘하고 전쟁 좋아하는 나라 없다. 전쟁을 통해서 독립했고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고 전쟁을 통해서 세계 패권을 차지했고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저희가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 자료 갖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말을 했어요. 트럼프 1기 때입니다. 트럼프가 현직으로 대통령이 있을 때 카터 전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무섭게 성장해가지고 미국이 어려워졌다 이거예요. 카터를 원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게 1979년 카터 정부 때입니다. 카터가 얘기합니다. 우리 미국은 그동안 240여 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는 해가 20년도 되지 않는다. 카터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 국가가 됐다. 중국은 79년 미국하고 국교 정상화한 이후에 전쟁에 종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는 카터가 실수했어요. 중국이 잠깐 베트남하고 전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제가 너무 흥분했거든요. 중국은 그동안 경제 건설에 투자해가지고 수만 킬로미터 고속철도를 깔았다. 미국은 단 1km도 깔지 못했다. 제가 이제 트럼프 얘기하다 했는데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고립주의를 내걸었습니다. 미국이 직접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지 않는 한 전쟁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나토 경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네가 아무리 성차별, 종교차별, 인종차별을 일삼는 개망난이 같아도 전쟁을 단 한 번이라도 안 하겠다면 지원하겠다. 미국 동포들한테 제가 편지 보내면서 트럼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첫 1년 상당히 어지러웠어요. 김정은하고 상당히 전쟁 위기가 고조됐었죠. 화염과 분노라는 말이 나오고 김정은이 뭐 핵단추 뭐라고 하니까 내가 핵단추 더 큰 거 가지고 있다. 트럼프가 그랬고요. 1년 동안 상당히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전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트럼프 미치광이 전술이다. Madman Theory라고 합니다. 내가 미친놈처럼 굴어가지고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해온 사람이에요. 김정은은 거기에 지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죠. 낭떠러지 가가지고 같이 떨어지자.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약합니다. 트럼프가 물러섰어요. 김정은한테.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세 평화가 찾아올 것처럼 됐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다시 분위기가 식어졌습니다만 전쟁 위기는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나왔어요. 공화당 정강 읽어봤습니다. 민주당 정강과 비교하면서요. 지난 7월 트럼프 후보 수락 연설을 전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해리스 수락 연설 비교하면서요. 어제 트럼프 당선 확정되자마자 바로 당선 연설을 했습니다. 그 전문을 구해서 봤습니다. 공통된 게 있어요. 나는 4년간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안 합니다. 하지 않을 거예요.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누가 됐든 행복을 가진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 좋지 않아요? 저는 얼마든지 전화 한 통으로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도 아마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개망난이 같아도 김정은하고 협상하겠다고 하고 전쟁하지 않겠다는 사람이에요. 해리스는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 그 독재자 상종 안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해리스, 트럼프 이제 지지하고 어제 반갑게 당선 연설에도 그 대목이 나왔어요. 우리는 4년 동안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하기는 했다. 이미 자기가 들어왔을 때는 전쟁이 시작되고 ISI 전쟁. 그래서 그 격퇴하고 난 뒤에는 새로운 전쟁이 없었다. 자기는 그래서 미국 현대사에서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전쟁 안 하는 건 좋은데, 북한하고 가깝게 지내겠다는 건 좋은데, 주한미군 방위비를 10배 올리라는 것 아니겠어요? 윤석열 같으면 10배 올려달라니까 사정하면서 뭐 조금 깎읍시다 해서 8배, 7배 이렇게 주고 협상 잘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남한 안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을 견제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따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100% 방위비를 부담하든지 아니면은 나가라.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협상할 수 없을까? 그래서 윤석열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으니까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그런 자주성을 지니고 협상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게 우리 K평화통일연대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현 정세와 북미 관계, 그리고 북중 관계, 남, 중, 북, 미, 대만까지 총체적으로 진단을 내주시고 트럼프 이후의 미래까지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희정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이제 논찬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밑에 있을 건 저도 밑에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죠? 5분은 너무 잔인하네. 네, 어쨌든 좋습니다. 7분까지. 네, 뭐 이 남북 문제 전문가인 이지범 교수님 늘 존경하고 오늘 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제가 뭐 어떤 토를 달 건 없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 과거 독도 분쟁이 지금 서해안 이 분쟁으로 즉 일본과 나름대로 영토를 얘기하던 시기가 이제는 오히려 친일 정부가 들어서면서 같은 민족끼리의 분쟁 쪽으로 갔죠. 원래 뭐 38선 육지이지 해양 쪽은 사실 애매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늘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또 이 지금 평택에 미국의 신도시가 들어서서 이 중국 견제의 이 근거지가 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잘 분석을 해 주셨고, 이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남한은 그 일본을 이빨로 말한다면 이 남한은 입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코 본인들의 신냉전 구도 안에서 이 남한을 양보하지는 않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또 한편 이 전쟁 위기라고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북이 핵을 사용하겠다고 남한에 핵을 사용하겠다고 말이 나온 건 윤석열 정부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핵을 남측에 대해서 사용했단 말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뭐 이제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전작권이 있습니까? 또 저는 2019년 말에 평양을 방문하면서 철저하게 느꼈던 건 북은 결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최소한 순안공항에서 평양까지 가는 그래도 그 지역에선 좋은 도로일 텐데 도로가 그렇게 정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몇십 년 전 우리 남측 도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북은 전면전을 일으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핵에 매달리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전작권도 없는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괜히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 전면전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얼마든지 국지전의 형태로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매우 위험하죠.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미국의 신냉전에 있어서 입술에 해당되는 우리가 그들은 결코 이 입술을 양보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평화를 위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 이재명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틈새를 만들어내야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뭐 시간상 결론부터 좀 빨리 나간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는 그걸 기대했죠. 그리고 정 장관님도 말했습니다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그 많은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신뢰 관계였는데 그러한 어떤 것은 꿈으로 날아갔고 그 이후 거의 180석 가까운 입법권까지 확보했을 적에도 결코 우리는 이 한반도 평화와 전쟁 문제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어떤 향후 국내에 있는 기존 정당이 방금 이재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적인 우리의 트럼프를 대응해서 자주적인 우리의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을까? 저는 헛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의민주주의 형태, 민주당과 뭐 국힘당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합니다. 이재봉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이유, 저는 아주 공감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그는 지금 신자유주의 체제를 뒤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국내 진보라고 하면서도 소위 고상한 분들은 야, 트럼프 또라이야. 어떻게 저래? 전 뭐 물론 그런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합니다만 대처와 레건 이후로 철저하게 강대국의 하청 국가로 전락한 이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갑자기 그때 등장했던 세계화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국제 질서가 이 트럼프가 등장하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기존의 이 국제 질서, 신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는 철저하게 트럼프는 말도 안 되는 놈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국제 분석하고 뭐 주변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그거 80년 해온 겁니다. 해방 이후 김구 선생이야 수많은 우리 뜻 있는 지사들이 최소한 우리 국가를 자주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누누이 그 시절에 맞는 국제 정세 분석하고 뭐 어쩌고 했지만 8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국제 분석할 때입니까? 저는 그것보다 시급한 건 우리가 어떻게 트럼프를 이용해서 자주 정부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걸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뭐 상황 논리 뭐 국제가 어째 이런 거 어느 나라도 우리에게 이 자주국방, 자주국가, 뭐 자주경제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이재봉 교수님의 이런 분석에 철저하게 공감하면서 우리가 남은 게 뭘까? 딴 거 없습니다. 민주당이 해줄까요? 아닙니다. 국가 3권 중에 행정, 입법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김정은이 그렇게 믿고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하고 그걸 했었는데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오늘 제 토론의 결론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정치 주체로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고 누가 하겠어요? 민주당 이미 기득권화했습니다. 군사정권으로부터 비록 민주화를 어느 정도 가져왔습니다만 이제 이미 양당 정치 체제 속에서 기득권화돼서 사회개혁 신경 안 씁니다. 민주당 강령에 남북 통일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좀 국민의힘당은 뭐 이해합니다만 민주당에도 강령 보십시오. 당 강령에 남북 문제 없습니다. 그나마 조국 혁신당에 강력히 얘기해서 그거 넣으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장 정치에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것이 오히려 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그냥 급히 저의 짧은 소회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시민 정신, 시민 어찌 보면 평화운동가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우희정 교수님,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님이시지만 생명운동에 굉장히 앞장서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마지막 강연이 되겠는데요. 조원정 목사님께서 남북평화통일운동에 오래전부터 깊숙이 개입하시고 또 많은 글도 쓰시고 또 문익환 목사님 또 평화통일운동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으십니다. 경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바리새인처럼 어디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고 했는데 저도 아래서 해야 되는데요. 저는 교수도 아니고 원고가 없으면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뭐 짧게 줄여서 하겠습니다만 제 원고를 봐야 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어찌해서 하여간 10주 기본 훈련을 받고 철책선에 근무를 서게 됐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요. 한 주쯤 지났는데 전적때 이제 가끔 총소리가 들리긴 하거든요. 뭐 낮에도 총소리 노루 쏜다고 쏘기도 하고 뭐 이제 하는데 한밤중에 총소리가 들려서 심상치 않은데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10주를 같이 훈련받았던 동기생이 광주 출신이었고 뭐 집안이 좀 가난하게 했지만 고등학교 토업으로 들어간 수재였는데 자기 스스로 총을 쏴서 자살했어요. 거기서 하여간 시작부터 그런 이제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군대 내에서 이제 그런 폭력적 사건 또 뭐 계속 매일 밤마다 이제 폭력을 당하고 뭐 하는 이제 이런 삶을 3년 동안 살면서 이거 뭐 때문에 이 짓을 해야 되나
굉장히 그 젊어서 범민하고 하여간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가서 한 20여 년 공부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남과 북을 함께 공히 바라보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갖게 됐고, 또 북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하면서 또 심부름 삼아서 운전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깝게 하고 교회에다 모셔서도 설교도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빨갱이 목사라고 거기 국정원이 저를 그렇게 어떤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발언도 하고 그래서 뭐 교회 내에서도 어려움도 겪었고요. 그리고 이제 향립교회에 왔습니다. 향립교회가 뭐 전임 홍구수 목사님 때부터 워낙이 그런 이제 그런 반정부적이고 또 통일지향적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압박과 뭐 여러 가지를 당했고요. 하여간 목회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국가적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예전에 그 비태사 뭐 레포든가요 이렇게 좀 누가 이제 이렇게 그 모이면서 이렇게 과도로 이렇게 목에 이렇게 상처를 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교인이 아니었는데 교인인 것으로 해가지고 언론에서 만들려고 하려는 거를 하여간 뭐 그런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향립교회를 그런 이제 공작에 빠뜨리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통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근데 관에 의한 관 주도에 의한 정치적 통일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제 목사로서 종교인으로서 민회에 의한 사상적 통일 이게 전제되지 않는 통일은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하에서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계속 공부도 해오고 이제 그랬는데요. 통일 이전에 남과 북이 먼저 화해하는 마음이 없이 그게 통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설사 뭐 어떻게 해서 뭐 38선이 무너져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 뭐 부부간에 각방 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남과 북이 사상적 통일, 또 사상적 통일에 앞서서 이념 통일 앞에서 체제 통일, 그러면 남의 자본주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이 자본주의와 북의 평등을 중시하는 이 집단주의가 어떻게든지 함께 만나서 하나의 어떤 제3의 체제나 제3의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또 갖고 있는 것이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서에 가장 흐르는 정신은 평등 사상입니다. 결국 제국주의 아래서 약소민족들의 어떤 권리를 회복하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성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사실 뭐 트럼프에 관해서나 또 앞으로 북의 입장에 관해서는 뭐 이미 교수님들이 더 정확하게 보시겠습니다만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생각은 다른데요. 일단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군산 복합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5년도에 그 미 국회 거기서 고별 연설을 하면서 이 군산 복합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미국의 데모크라시는 크게 후퇴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것이고 미국이 뭐 좀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전쟁 국가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왔는데 그 전쟁 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한 배경이 산업이거든요. 군수 산업. 직간접적으로 3분의 1이 미국의 산업의 3분의 1이 군수 무기 생산과 관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망하려고 그러니까 나라가 그 국가 돈을 줘서 그걸 다시 그 크라이슬러 회사를 유지를 시켰는데 그게 크라이슬러 회사가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다 군수 무기 만드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군수 무기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망하게 해버리면 그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렇게 살려내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군수 무기 생산 국가로 지금 이제 돌입을 한 셈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 정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런 정서가 결국 우리나라의 세계 자살률 국가 1위, 또 세계 최저 출산율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인간성의 폐해가 결국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이제 자랑거리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외국에 나가면 이렇게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이후에 이제 스페인 까미노를 여러 번 걸으면서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코리아 어디서 왔냐 그러면 코리아라고 그러면 이제 북쪽에서 왔냐 남쪽에서 왔냐 그렇게 물으면 저는 미들에서 왔다 왕코리아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딱 이제 알아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군산 복합체 산업 자체를 그냥 놔두고 아무리 평화를 얘기하고 뭐 이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결국은 전쟁 무기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그 전쟁 무기 또 소비처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라오스에 미국이 뿌린 포탄이 8천만 발이 라오스 국토 90%에 있습니다. 8천만 발이. 그래서 매년 300명의 사상자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그 포탄이 발굴이 되면 오후 2시에 그 포탄을 터트리도록 전 국민이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포탄이 발굴되면 2시에 터트립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 이건 결국 싸우는 포탄 처리 못해서 결국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이제 한국 전쟁도 그런 배경이 있다는 그런 미국의 제국적인 논리를 그래서 한국 전쟁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편견을 좀 극복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좀 곤란하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관해서도 트럼프가 우리나라 통일 혹은 평화를 때문에 국가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은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벌이에 관련해서 남북 문제도 어떤 있지 저는 평화적 관점에서 그렇지는 그 사람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일주일 전쯤 CNN에서 트럼프 안보 보좌관으로 제일 오래 일했던 1년 7개월인가 일했던 하노이에서 나타났던 존 볼턴이 이제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나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트럼프도 찍지도 않고 해리스도 찍지 않을 텐데 트럼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걔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애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주 너무 그렇게 깎아세우는 걸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어느 쪽으로 튈지 하여간 지금은 어떻게든지 튀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도 그러나 하여간 전망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밝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사상적 통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체상 대화연구소라는 것을 5년 전에 개소했다가 국정원의 방해공작으로 그냥 지금은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모두가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어떤 우리 주도의 민주도의 어떤 그런 통일과 화해를 항상 우리가 서로 힘쓰면서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남북 관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향민교회 전통에 따라서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의 또 간증과 또 전망과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논찬의 김승호 DMZ 생태연구소 소장님이신데요. 이분은 DMZ에 있는 생태를 연구하면서 발표하는 사례들이 독보적이고 국내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BBC라든가 영국 또 CNN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취재를 와서 실제로 인터뷰와 대담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 물론 뭐 EBS도 이렇게 연구하신 내용들이 알려지긴 했지만 외국에 더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분단지대에 있는 DMZ 생태연구소 소장으로서 가장 느끼는 현실적인 감각과 더불어 오늘 조현정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논찬을 곁들여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한 7분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목사님 글을 읽고 내가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그 하늘만큼 공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 나도 조금 생각을 했구나 라는 자기 자랑도 좀 하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프랑스 24가 저희들 취재하러 와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우리가 가다 보면 이제 민통선에 가면 철책이 있잖아요. 철책에 잠깐 내려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중무장관 군인 6명이 갑자기 들어닥쳐서 세우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철책에서 사진을 찍느냐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여줘서 봐라, 새를 찍었다. 저희들은 오늘 생태 조사하는 날이니까. 그리고 이제 같이 왔던 그 정훈 장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더 이상 전쟁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돼서 자 그러면 국방부를 통해서 다시 연락을 하겠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철책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니. 그 철책이 뭐냐? 임진강 옆에 있는 철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사분계선도 아니고 비무장지대도 아니고 그냥 그 강에 있는 철책이 새를 찍었을 뿐인데도 제가 제재를 받고 거꾸로 돌아서 다시 우회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2주 전에는 가디언지가 취재를 왔어요. 근데 거기는 그날 들어가려고 했더니 북한의 이제 무인기가 날라가지고 한 발짝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도 같이 못하고 그냥 바깥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분단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봄, 가을로 훈련하는 게 아니고 매일입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 훈련하는 강도나 내용들이 훨씬 더 강해지고 한국 사람이 한국 땅을 갔는데 중무장 군인이 쫓아올 일이 도대체 처음 경험하는 거죠. 지금 정부 들어와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사실 없었거든요. 군인이 그만큼 긴장하고 있고 이 같은 국민이 겨우 세를 받다고 중무장관차로 오는 건 정말 희한한 경험이기도 해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극심한 형태로 긴장 관계가 있고 아주 이상한 그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아주 비정상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감춰왔던 모순들이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 거죠. 친일파들이 그동안 잘 숨어 있다가 이제는 명예회복에 나오는 이 시점, 그리고 남북의 평화 문제가 이상한 형태로 나타난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는 때가 됐구나. 새로운 때가 왔구나. 또 새로 이 모순된 질서가 무너질 마지막 발버둥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저는 됐어요. 민통선에서 저는 20년 동안 매주 생태 조사를 하면서 생물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제일 멋있는 현상은 한국전쟁 때
16개 국가의 휴전이 되기 곧 즈음에 고지전을 하면서 대부분이 그때 병사들이 그때 많이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묻혀 있는 땅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그 땅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땅 속에서 묻혀서 흙으로 돌아갔고 흙으로 돌아갔던 그 땅에서 꽃이 폈고 그 꽃을 보고 새가 왔고 나비가 날고 있는 거죠.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땅속에서는 수많은 폭탄들이 있었던 자리에서 산화철이 나오는 그 현상이 있는데 산화철이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독성 물질들을 식물이 잡고 다시 땅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아주 잘 정리돼서 진행되고 있는 DNA 생태거든요. 저는 그 상태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국가 이념 목표가 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 한국 전쟁에 죽었던 수없이 많은 국가의 사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뭐 국가적인 이유, 또 각각 개인의 문제, 그 모든 문제, 인종과 종교와 모든 그런 문제들이 거기 있었지만 그들이 왜 죽어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고 죽은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누군가에 의한 생각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들이 거기 땅에서 묻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죽은 이유를 모르고 죽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죽은 그 땅에서 아마도 자기 고향 같은 상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거기도 꽃이 폈고 새가 울었을 거고 나비가 날아갔던 그 현상들을 그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대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그 공간이 저는 그 신문명, 새로운 문명이 한 단초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의 문제, 정치적 문제이기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상적인 모델을.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고 아니면 뭐 어떤 정치 체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지금 현재 이 문명이 유지되는 형태가 아니고 새로운 문명을 꿈꾸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거기 우리가 통일헌법을 만들고 거기 하나하나의 행동 목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의 질서를 극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이렇게 이 분단이 되고 갈라진 거는 나는 화석 에너지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국가들이 세계 정복을 꿈꾸었고 신질서를 만들어냈고 그 질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문명이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들이 쉽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목사님이 새로운 어떤 그 남북을 통합할 수 있는 사상적인 그 기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 그래서 백분 공감을 하고 이런 문제를 철학자들이 이상국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하나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다시 녹여서 만들어내되 이것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모래알처럼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없었던 소위 말하는 신흥사대부, 새로운 신흥사대부가 새로운 국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하나의 그 국가체제를 만들고 그 국가체제를 만든 걸 가지고 실천적 목표를 세우는 것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어떤 도전을 받았을 때에 새로운 형태로 변하는 공진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역사도 공진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극심한 모순과 혼란은 신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거의 마지막이 아니겠나 생각이 돼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식한 오빠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는 행위가 우리를 더 각성시켰고 우리가 그 미래라는 꿈을 더 꾸게 했고 우리가 근본을 또 고민하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국가, 새로운 문명, 신세계를 꿈꾸면서 우리가 이 K평화가 새로운 차원으로 신국가에 대한 어떤 모델을 지금부터 만들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전쟁과 그 폐허의 땅, DMZ 그 죽음의 땅에서 오히려 꽃이 피어나고 새로운 생태 문명이 거듭 발생하는 그 새로운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도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명 세계, 자본주의와 그 사회주의라는 대립적인 그 구도를 넘은 제3의 문명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생태 문명가로서 희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광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예. 아니 광고보다요. 저희가 K평화통일연대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을 두 번째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4월 2일 날 문익환 선생님 그 방북 추모 30주년을 기념해서 한문을 했고요. 오늘은 함석헌 선생님 탄생 123주기 기념해서 연간해서 또 했습니다. 내년 5월경에 장준하 선생님 또 추모 50주년이 됩니다. 내년에는. 그거하고 연관해서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 3을 내년 5월 때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은 요 연합회관 옆에 이마트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고양이 하는 이렇게 은시점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디프이 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같이 가주시고 이 앞에 명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주소가 적혀 있으니까 거기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장소를 아니까 먼저 그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그쪽에 함께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나가기 전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이 행사에서 훅을 치시고 소리를 해주시고 창을 해주신 김평부 선생님이 지리산에서 올라오셨지만 지리산의 녹차를 또 덮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햇녹차 덮은 것이 바깥에 있으니까 얼마 안 갑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구입을 해가시고 또 여기 지승용 민들레 영토 대표 이분께서 목사님이 사랑 31번지라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인문학적인 책을 하나 출간 어거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직접 저자에게 사인을 받아가서 구입할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여기 박한식의 사랑방 이야기가 우리 같은 또 후원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박한식 교수님의 그 최근의 책 정치발전 담론을 또 우리 이재봉 교수님이 번역을 하신 거예요. 도용인 교수하고 또 강경숙 조국 비례대표 의원 세 분이 번역을 했는데 앞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28,000원이지만 2만 원에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저런 광고 말씀 그리고 이 시간까지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두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더. 지푸리 하는 쪽으로 가시죠.